바로 지금 여기서 행복할 것. 매일 조금씩 읽고 쓰고 자주 뛰고 종종 마십니다. 마음을 다한 지금들이 삶을 더 나은 것으로 데려다 주리라는 것을 믿고 내일이 아닌 오늘, 나중이 아닌 지금을 삽니다. 안녕하세요. 책쉼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행복해지려는 관성의 작가 김지영님의 말입니다. 디지털 콘텐츠 마케터이며 칼럼을 연재하고 계시는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관성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작가의 말. 대체로 불행해도 결국 행복해지기 위한 성질. 감정의 역치가 낮다. 쉽게 울고 쉽게 웃는다. 쉽게 불행해하고 쉽게 행복해한다. 어느 날엔 사는 게 버겁다. 한다고 해왔는데 과연 맞게 해온 걸까? 지금껏 내려온 모든 선택들이 의심스럽다. 툭 치기만 해도 눈물이 터질 것 같고 끝도 없는 바닥으로 침잠한다. 고백하건대 사실 많은 날들이 이러하다. 감정의 비중으로만 행복을 정의하자면 나는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불행한 사람들이다. 대체로 불행하다. 하지만 그건 삶이 지닌 기본 속성이 아닐까 한다. 불안, 우울이 삶 그 자체라면 행복은 이벤트에 가깝다. 때문에 영속적 행복의 상태란 영영 달성할 수 없는 무엇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결국 마지막 마음, 하루 또는 한 생애분의 단락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문장이다. 불행한 일이 많았던 날엔 좋아하는 일을 해 행복의 0점을 맞춘다. 아끼는 차와 함께 읽고 싶었던 책을 보거나 내일이 없을 것처럼 뛰거나 집 앞 곰탕집에 혼자 슬리퍼를 끌고 나가 소주를 곁들이기도 한다. 가끔은 미친 척 좋아하는 사람과 다음날 오후 반차를 신청하기도 한다. 바로 지금 여기서 행복해 버릇하지 않으면 내일도 행복에 실패할 것을 알기에 스스로를 기쁘게 만드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도 괜찮다고, 다 잘 될 것이라고 불행이 열거된 하루의 끝에도 기어코 그래도로 시작하는 문장을 더해 대체로 불행하더라도 끝내 행복해지고야 만다. 우연한 행복은 무르다. 타의에 의해 쉽게 망가지고 스스로도 확실하게 손에 줄 수 없다. 때문에 나는 보다 적극적이고 단단하게 행복하려 한다. 삶의 디폴트 값으로 불행을 이해하고 오늘 나의 최종 기분으로 행복을 선택하는 것. 이러한 날들이 쌓이면 마침내 행복은 관성이 된다. 종래에는 반드시 돌아가고야만은 최종적 감정 상태.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행복에 진심이게 된 데에는 응당 계기가 있으리라.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근본적인 것과 결정적인 것. 근본적인 계기는 아마도 오래전 가족에게 있었던 사고일 것이다. 가족의 상처를 매개로 공감을 얻는 일이 내키지 않아 굳이 써오지는 않았지만 빼고는 어쩐지 설명이 불충분한 느낌을 지울 수 없어 이 책의 전사격인 사연을 짧게나마 덧붙인다. 중3 때였다. 동생 생일 전날 하굣길 집 앞에서 헐레벌떡 뛰어나오는 엄마를 만났다. 아빠가 조금 다쳤다며 금방 돌아오겠다던 엄마는 그날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미역국도 못 먹고 풀 주고 등교하는 동생 모습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짜증을 냈다. 대꾸도 없이 듣고만 있던 엄마는 미안하다고만 했다. 그날 저녁 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사고가 있었고 위독하다 했다. 우연한 사고에 이유가 있을 리 만무하지만 계속 왜 하는 질문만이 맴돌았다. 우리 아빠가 왜?
불과 그저께 우리와 함께 동생 생일 파티 계획을 짜던 아빠였다. 누구보다 건강하고 다정하던 아빠였다. 울다 지쳐 잠이 든 다음 날 아침 나쁜 꿈을 꾸고 일어난 듯했다. 아빠 하고 부르면 저쪽 방에서 두 팔을 벌린 아빠가 걸어 나올 것만 같았다. 단축번호 3번을 꾹 눌러보았지만 전원이 꺼져 있어 라는 음성만 야속하게 흘러나올 뿐이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한 달 가까이 생사를 오가던 아빠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고 이제는 사건이라 부를 수 있게 된 그 일 이후 서로가 건강한 오늘에 그저 감사하게 되었다. 이후 나는 설마 하는 유의 모든 일들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당장 내일 내가 사라지더라도 사실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님을 분명하게 실감했다. 상극인 듯 다해있는 죽음과 행복의 존재를 동시에 의식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일은 일종의 임사체험이었다. 상투적이지만 절대적인 메시지의 체화. 오늘 살아있음에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고 오늘의 행복을 내일로 미룰 이유는 더더욱 없었다. 더 쉽게 행복해졌고 더 적극적으로 행복하기로 했다. 엄마의 취향, 하루, 꿈. 결혼 전 엄마와 둘이 터키 여행을 다녀왔다. 미혼 딸로서는 마지막으로 오붓하게 엄마와의 시간을 누려보기 위해서였다. 여행을 준비하고 다녀오고 곱씹는 일련의 과정에서 생전 엄마라는 단어 뒤에는 붙여보지 않았던 낯선 단어 몇 가지를 떠올렸다. 취향, 하루, 꿈. 국가를 고르는 것부터 루트, 상세 일정에 이르기까지 뭐 하나 어려운 것이 없었다. 가령 이런 식이었다. 엄마 어디 가고 싶은데 없어? 엄만 우리 딸이랑 함께라면 어디든 다 좋아. 엄마 이거랑 이거 중에 뭐가 더 땡겨? 엄만 다 좋아. 취향이 없는 혹은 있어도 쉬이 말하지 못하는 엄마가 늘 답답했다. 엄마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고르는 것도 엄마가 하고 싶을 만한 일을 찾아 함께하는 것도 의뢰의 딸들의 몫이었다. 엄마 세대 엄마들은 다 그런 걸까? 형제를 위해, 가족을 위해 희생의 버릇한 대가로 엄마는 욕심과 함께 취향을 잃어버린 걸까? 아니, 만들 기회조차 없었던 걸까? 취향이라는 게 그렇다. 일종의 버릇이라 내 맘 가는 대로 안 해버릇한 이에겐 생기지조차 않는다. 그래서 엄마의 다 좋아는 나를 아프게 했다. 열흘간의 여행을 마칠 때쯤 또 하나의 아픈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단 한 번도 엄마의 24시간을 온전히 지켜본 적이 없었다. 항상 나는 어딘가를 가고 엄마는 그런 나를, 우리를 기다렸다. 하루 일과를 시시콜콜 궁금해하고 염려하는 쪽은 항상 엄마였지 우리가 아니었다. 딸 셋의 하루가 끝날 때 엄마의 하루가 끝났다. 엄마, 우리 내일은 늦잠 자자가 갱년기로 잠을 설치는 엄마에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매번 끼니마다 약을 챙겨 먹는 게 얼마나 번거로운지, 엄마가 얼마나 자주 가족 단톡방을 들여다보는지, 엄마가 나를 어떤 표정으로 바라보는지, 11시간의 비행과 10시간의 야간버스를 거치고 나서야 알았다. 미처 궁금해하지 못했던 엄마의 시간들이 죄스럽게 다가왔다. 여행을 다녀온 뒤에도 엄마의 마음은 한동안 터키에 머물러 있었다. 가만히 있다가도 터키가 너무 좋았어 진짜 하시기를 수차례. 나 다시 글을 쓰고 싶어졌어 라고 말씀하셨다. 가슴이 덜컹거렸다. 낯선 경험, 낯선 설렘이 다시 마음을 간지린 것이리라. 엄마는 40에 등단을 했었다. 13살이던 그땐 늦은 나이에 참 대단하시다 생각했는데 지금의 나와 고작 몇 살 차이, 내 나이,
내 30만 특별했지 엄마의 나이에는 무감각했다. 내 꿈만 중요했지 엄마 혹은 아빠라는 단어는 꿈이라는 뜨거운 단어와는 멀게만 느껴졌다. 엄마에게는 오랜 기간 간직해온 꿈의 시작이었을 것이다. 마흔이. 딸셋과 씨름하느라 감수성에 젖을 시간은 줄어들었지만 가슴 한편에는 항상 피우다만 불씨가 살아있었을 것이다. 이유 부족하지만 무던히 엄마의 취향을 찾고 하루를 알고 꿈을 응원하고자 했다. 엄마, 다 좋아 말고 하나만 골라봐. 엄마, 오늘 하루는 어땠어? 엄마, 이 책 엄마가 좋아할 것 같아. 남은 그녀의 삶은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이기적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디 다 좋지 말고 아빠 퇴근과 딸들 전화, 손주들 사진만 기다리지 말고 예순이 다 돼서까지 가슴이 뛰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무엇보다 아프지 말고 지금처럼 오래오래 행복하자, 우리. 선택 위임. 오늘 지하철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다. 출구 계단을 향해 개찰구에서부터 긴 줄이 무려 한 줄로 이어져 있었던 것. 에스컬레이터도 아니고 폭이 꽤 넓은 계단이었는데 사람들 질서의식이 대단하다 싶었다. 그들 중 몇몇은 앞을 쓱 보고는 갸우뚱했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며 줄을 지키는 듯했다. 순간 깨달았다. 이들을 줄 세운 것은 질서의식이 아닌 다수의 선택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 선택 위임이라는 것을. 낯선 광경은 아니다. 주변에서도 이런 선택 위임을 왕왕 마주한다. 언젠가 공연을 보고 화장실 앞에 길게 줄을 서 있었더니 남편이 반대쪽에도 있을 거라며 나를 이끌었다. 아니나 다를까? 있었고 아무도 없었다.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기다리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들의 선택을 믿어버린 것이다. 설마 이렇게 가까이에 다른 화장실이 있는데 줄을 서 있을 것이라고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몇 해 전 남편과 속초 여행을 갔다. 유명하다는 새우튀김 골목에 갔는데 유독 한 집 앞에만 줄을 서 있었다. 검색해 보았지만 특별히 유명한 가게는 아닌 것 같았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나긴 기다림의 대열에 합류했다. 줄 서는 집에 대한 공연한 신뢰 탓이었다. 결과는 갓 튀긴 새우라면 느낄 수밖에 없는 예상 가능한 맛있는 맛이었다. 그 골목 어느 집에서 먹었어도 비슷한 맛이었으리라. 돌아보니 이 또한 선택 위임이었다. 아마 처음에는 우연히 두어 명이 앞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 지나가던 사람 하나가 우리처럼 공연한 믿음으로 뒤에 섰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그 뒤에 섰을 것이다. 그리하여 줄줄이 앞에 선 이에게 자신의 선택을 위임하는 점주 입장에서는 뜻밖의 선순환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비단 이 가게뿐이 아니라 종전의 화장실, 지하철 계단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어쩌면 선택 위임의 메커니즘은 우리 생활에서 생각보다 넓은 영역을 관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뭐니 해도 선택 위임 중 제일은 아마 삶의 주요 미션으로 여겨지는 몇 가지, 대입, 취업, 결혼, 출산의 줄 세우기가 아닐까? 나만 해도 주도적으로 해온 선택들이라 믿지만 착실히 그 길을 따라왔다. 고3 수험 생활을 거쳐 대학에 들어갔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했다. 5년 만난 애인과 결혼을 했고 어느덧 마지막 미션만을 남겨놓고 있다. 많은 이들이 인사치레로 자녀 교육을 묻는다. 순서의 역행은 선택지에 없어 보인다. 이 미션까지 완수하면 나는 줄 서지 않게 될까? 모르긴 몰라도 분명 영어 유치원으로 시작해서 내 집 마련으로 끝나는 또 다른 대열이 손짓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 우리는 과연 그 대열을 쉽게 못 본 채 할 수 있을까?
다수의 타인들에게 선택을 위임하지 않고 오롯이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아니, 그 길을 따라 걷는다 한들 그 끝에 있는 것이 우리가 원한 것일까? 오늘 광경을 보고 세상 다짐한다. 앞에 서 있는 많은 이들을 보고 이 길이 맞다 믿어버리지 말자. 고개를 내밀어 보고 이탈해 걷기를 겁내지 말자. 길의 끝에 있기를 희망하는 것은 저마다 다르다. MBTI 지표 넘어 필요한 것은? MBTI가 유행이다. 누구나 한 번씩은 다 해봤던 그 MBTI 이야기가 맞다. 그 옛날 혈액형별 유형 구분이 일반적이었듯 요즘은 MBTI로 통한다. 이를테면 너 B형이지를 너 E형이지가 대체한 셈. MBTI는 4개의 기준에서 각각 양극단을 나타내는 지표를 조합해 총 16가지의 성격 유형을 제시한다. 에너지의 방향, E 외향성, I 내향성, 선호하는 인식 방법, S 감각형, N 직관형, 선호하는 판단 방법, T 사고형, F 감정형, 선호하는 삶의 패턴, J 판단형, P 인식형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도 시작이 I냐 E냐가 주요 쟁점인데 이는 마치 활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척도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나는 ENFJ, 정의로운 사회운동가형이다. 하지만 에너지의 방향이 어디냐고 묻는 것이었다면 무조건 I여야 맞았다. 애초에 70억 인구를 16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니 재미로 봐야 맞지만 문득 반기를 들고 싶어지는 지점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비동의.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비동의.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비동의. 활발한 편이고 사람들 만나기를 즐긴다. 하지만 이는 내가 에너지를 얻는 방향과는 무관하다. 1시간의 모임을 위해서는 2시간의 홀로됨이 필요하고 주말 이틀 중 하루는 가능한 혼자 시간을 보낸다. 함께 먹는 점심도 좋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은 조용히 카페에서 책을 읽으며 식사를 즐긴다. 사춘기를 난 이래로 줄곧 혼자만의 물리적, 심리적 공간은 나를 지탱하는 필수 요건이었다. 한때는 이런 자신이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았다. 원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데 애써 노력하는 것인가 하면 또 그런 것도 아니었다. 만남과 교류를 진심으로 좋아했고 그로부터 얻는 즐거움과 위로 또한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학부 시절 도리스 레싱의 소설 19실로 가다를 읽었다. 겉보기로는 완벽한 가정의 엄마 수저는 자기만의 공간을 갖고자 매일 외진 호텔의 19실로 향한다. 그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완전히 고립됨으로써 그는 비로소 온전한 자기 자신을 마주한다. 이를 알아챈 남편이 불륜을 의심하지만 그는 해명을 포기한다. 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에서 나온 표현을 빌리자면 이해받지 못하는 걸 설명하는 것보다 미친년 되는 게 더 쉬우니까. 어쩌면 나는 그저 남들보다 좀 더 자주 많은 19실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는지도, 간헐적 고립의 욕구를 해소해줄, 그럼으로써 다시 역할과 관계 속으로 나아갈 에너지를 채워줄 자기만의 공간. 누구에게나 19실은 필요하겠지만 그 빈도와 크기는 제각각이어서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찰나이면 족할 것이 누군가에게는 매일을 지탱하는 구성 요소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나 아이 같은 지표는 그 내밀한 이야기를 담지 못한다. 예능을 다큐로 받아들이는 진지충이 되고 싶지는 않지만 순전한 노파심으로 그를 마무리한다. MBTI는 고개를 들어 서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를 만들어줄 뿐이다. 그 다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표 너머의 대화가 아닐까?